과로사 50문 50답 12번째 질문. 과로사 산재 신청 시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요 통계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요. 조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뇌심혈관 질환 산재 신청 평균 승인율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53.9%, 거의 50%죠. 53.9%로 나왔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즉 산재 신청 건수 2건당 1건은 이제 불승인 난다는 것인데, 이래 되면 이제 재의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동안 저희가 한 20년 동안 진행했던 약 한 100건의 뇌심혈관 질환 산재 신청 사건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이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10가지 이유를 제가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1순위, 바로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거죠. 만성과로만 보더라도 근무시간 60시간, 64시간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걸 통과하기가 일반 근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정 기준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 없고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은 다시 한번 그 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불성인 이유가 입증 책임이 재의자 측에 있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장시간 근무나 과로 때문에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을 재의자 또는 그 가족이 입증을 안 하면은 산재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도 있어야 되죠. 우리 아빠가 냈던 근무 환경에도 알아야 되죠. 그 당시에 작업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누가 어떻게 일 시켰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의자나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는 다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불성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노동계나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 근로복지공단이나 기업에서 입증하게끔. 언젠가는 저것도 아마 완전히 전환은 안 되겠지만은 입증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형태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불성인 이유가 높은 이유가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는 경우예요. 많은 이렇게 회사를 만나봤는데 거의 90%가 아직까지는 산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료조차 안 주거나 있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고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면은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도 강하게 아마 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들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이 부분 꼭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제 불성인 이유가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했던 부실 조사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인을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승인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산재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산재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든 안 하든 제대로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도 아직 여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현장 가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지 하나 뚝 던지고 답변서 하나 뚝 받고 그걸로 그냥 조사 보고서 써버리면은 그 조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위원들도 그 조사된 내용이 다니까 판단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불성인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사의 전문성이나 깊이 이런 게 너무나 지금 부족한 실정이죠. 다섯 번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산업재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고는 말 그대로 어디에 부닥치거나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치는 거란 말이죠. 부상. 그런 경우에는 입증할 게 복잡지 않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 다쳤다. 이분 업무 때문에 다쳤다는 걸 증명만 되면은 공단에서 금방 일주일 만에 산재 승인해줘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문제는 업무상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이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원인이. 나의 어떤 기초질환이나 개인적 요인이 아닌 이런 업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병됐다는 걸,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업무상 질병 사건은 가능하면, 대리인을 선임해라. 또 특히 산재보상 전문 노무사인 분들을 선임해라고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저희들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가서 상담이라도 받고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업무상 질병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산재 비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데 산재 맡겼다가, 저희들 법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변호사나 노무사님 쓰신 거 보면은, 딱 봐도, 이분은 정말 산재 전문적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현장도 안 가보고, 현장에 재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신청 요소도 그냥 두세 장, 그냥 의뢰인들 말만 듣고 몇 장 쓴 경우가 정말 부끄럽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3군데 이상은 좀 발품 팔면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려도 큰 병원 3군데 이상 돌아다니잖아요. 전문가라고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한 3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상담을 받아보고, 정말 산재 사건을 많이 하는지, 우리 아빠와 같은 비슷한 질병 사건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지, 어떤 성인 사례가 있는지, 그 성인 사례의 어떤 이유서는 보여줄 수 있는지, 산재 정말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서 선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7번째가, 그냥 산재 신청을 회사에 맡겨두는 경우죠.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 법률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라고 뭐 산재 전문가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회사에 불리한 이야기는 안 적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했는지조차 이렇게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맡기더라도 어떻게 신청했는지는 봐야죠. 제대로 신청됐는지. 회사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불생인데도. 제 근로자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저희들 찾아와서 이의신청해갖고 뒤집으려면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처음에 재조사가 다 엉터리로 됐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다시 다 뒤집으려면은, 정말 이렇게 더욱 어렵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절대 회사에 그냥 맡기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고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가족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가 신청되는 줄 알고 아무 입증 자료도 없이 그냥 신청하는 경우예요. 대부분 아빠가 경비원이거나 이렇게 일하시다가 아파트에서 또는 회사에서 갑자기 뇌출혈이나 경색 쓰러지면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접수했는데 공단 판정 기침이 따지면 그 근로자는 60시간도 안 되고 작업 강도도 크지도 않고 뭐 특별한 가중 요인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불성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업무상 질병은 언제 어디서 쓰러지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 그럼 집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쓰러져도 산재가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쓰러진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이분이 왜 쓰러졌냐, 그게 업무적 요인 때문에 쓰러졌냐 아니면은 뭐 개인 질병 때문에 쓰러졌냐, 그런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회사에서 쓰러진다고 산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꼭 그 점은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9번째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실증이 있는 분들이 내시묘관 질환으로 쓰러지면 기존 질환 때문에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안 되겠지 하고 대충 신청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병이 없고 아무 기초질환이 없는 사람보다는 불리하겠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내시묘관 질환 발병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 당시에
그 재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계속 근무 형태가 막 불규칙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거나 너무 심한 실적 부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 질병이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거나 기존 건강이 더 악화가 돼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해도 지금은 산재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질환이 좀 있다고 해서 절대 산재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10번째는 사임이상 사건이에요. 사임이상.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많은 이유는 잘못된 보검제도 때문인데 갑자기 변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돌연사. 보통 경찰관들은 타살 혐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보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딱 봐도 이제 이게 타살 혐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경찰관들이 보검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고 안내를 안 해줘요.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보검을 하면은 대부분 사인이 나와요. 왜 사망하게 됐는지. 급성 심장사 추정이든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추정이든 그 사인이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산재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사인조차가 없으면은 판단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검조차 안 하면 사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엔데는 사임 이상이 거의 90% 이상 산재가 불승이 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에서도 저희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많이 제도 개선해가지고 이 사임 이상인 경우에도 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그분의 당시의 건강 상태나 지금까지 병력 이런 걸 추적 조사해서 어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은 뇌심혈관 질환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라면은 산재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임이상이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급적 그리고 또 사망한 경우 가급적 그 사체 보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산재 신청 받으려고 한다면은 사인을 이렇게 확인해 두는 게 꼭 필요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불승인 이유 10가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런 이유가 어떤 한 가지만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씩 막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뇌심혈관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어떤 산재 보상 법리라든지 의학적 전문 지식이라든지 또는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상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혼자 산재 신청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은 산재 전문가하고 꼭 한번 상담을 깊이 있게 받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